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체계바라 평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체계바라 평전 제3부를 읽고 있습니다. 3부 중에서 드디어 이제 쿠바 섬에 상륙했고요. 그리고 초기에 겪었던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체게바라 부대가 겪었던 고생의 과정이 지금 서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7쪽 제3부의 그란마호에 탄 82명 두 사람 가운데 쿠바 국민에게 고함이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군의 추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 칼로 정글을 해치며 가는 험난한 행군이 매일 이어졌다. 그 사이 알레그리아 델 피오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질, 소토롱고, 라울 디아스 등과 극적으로 재회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그들은 야노 측에서 보내는 지원군과 3월 첫째 주에 합세할 예정이었다. 당시 체의 수첩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있다. 천식의 공격. 적절한 약을 갖고 있었다면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겠지만 공습 와중에 그는 약을 모두 잃어버렸다. 셀리아 산체스는 다시 약을 보내주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설상가상으로 그는 얼마 전에 알았던 말라리아로 인해 기진맥진해 있었다. 다행히 키닌의 덕분에 말라리아는 나았지만 이번에는 천식으로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 2월 27일 체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그들은 잠시 행군을 멈추었다. 다음날 오후 나무 위에 올라가 주변을 살피던 우니베르소 산체스가 퓨마처럼 잽싸게 내려왔다. 적군의 전위 부대를 발견한 것이다. 모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선두의 규모로 보아 최소한 100명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들이 라스베가스 길을 따라온다면 머지않아 이곳을 통과할 겁니다. 여기서 라스베가스는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가 아니고요. 쿠바에 있는 그냥 라스베가스 지명입니다. 정부군의 대규모 병력과 맞닥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지라 일단 몸을 피해야 했다. 그 순간 호흡곤란을 겪고 있던 체는 주사기를 소독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마치 시체처럼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은 체를 용맹한 게릴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상키 어려운 모습이었다. 그의 맥박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걷는 것은 고사하고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뜬 채로 꽥꽥거리며 신음소리만 내뱉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쌕쌕거리며 신음소리만 내뱉고 있었다. 그란마호를 함께 탔던 동지들 중 하나인 루이스 크레스포가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그를 마구 흔들어댔다. 채, 정신 차려. 놈들이 이리로 오고 있단 말이야. 어서 일어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채의 초점 잃은 시선은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입이 험했던 루이스는 이번엔 말투를 바꿨다. 좋아, 이 빌어먹을 아르헨티나 놈아. 엉덩짱 정도는 들 수 있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움직이게 해줄 테다. 마루부도들 사이에 흔한 이 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루이스는 별수가 없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루이스는 별수가 없다고 여겼는지 채를 들쳐업었다. 먼저 도착한 정부군들이 퍼붓는 일제 사격의 홍수 속에서 그는 채의 어깨를 잡아 끌며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기어갔다. 그렇게 얼마쯤 가자 다 쓰러져가는 움막이 나타났다. 루이스는 적의 정찰대가 다가올지 몰라 채를 엎드린 자세로 내려놓았다. 천만다행으로 날이 금방 어두워졌다. 차츰 채의 호흡도 안정을 찾아가더니 얼마 뒤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루이스가 자기를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동료들은 그곳으로부터 꽤 멀리 있었고 바티스타군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짐작됐다. 몇 시간쯤 지나자 채는 기력을 많이 회복했다. 그들은 나침반을 꺼내 별자리와 대조해가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왜 나를 구하려고 그런 위험한 짓을 했지? 우리 아버지가 천식 환자셨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며 내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
아버지 생각이 나더군. 그게 전부야. 채는 나름의 방식으로 그에게 감사를 전했다. 반쯤은 단어를 얼버무리는 크레스포의 사투리식 발음을 완벽히 교정해 준 것이다. 루이스 크레스포는 후일 쿠바의 혁명 기록사가이자 작가로서 일다 게바라와도 친분이 두터웠던 마리오 로드리게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쿠바 섬에 상륙한 뒤 그 질척거린 늪지를 탈출하기 위해 채는 많은 힘을 소모했습니다. 점점 길이 험해지자 나는 그에게 가방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는 단박에 거절하더군요. 자기는 쿠바에 싸우러 왔지 응석이나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제가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르부도들은 라디오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매튜스의 기사가 몰고 온 파문으로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한간에는 이 테러 분자들의 행위와 매튜스와 피델 카스트로의 인터뷰에 대해 많은 소문이 떠돌고 있다. 그러나 이 인터뷰는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조작된 사기극일 뿐이다. 크레스포와 채를 다시 만난 피델 일행은 이 뉴스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좋은 소식 뒤엔 나쁜 소식도 있었다. 프랑크 파이스가 산티아고 감옥에 수감된 것이다. 피델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쿠바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이 유명한 성명은 쿠바 전역으로 퍼져간다. 그러나 아바나의 바티스타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다. 피델 카스트로는 죽었다고. 성명서 마지막 구절에서 피델 카스트로는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는 10년이 걸리더라도 시에라 마에스트라에서 투쟁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란마오의 생존자들은 이제 천식으로 체력이 약화된 채를 포함해 18명으로 줄어들었는데도 피델은 마치 능글맞은 도박꾼처럼 허세를 부린 것이다. 빈곤과 기아에 지친 쿠바 국민에게 그는 이렇게 호소했다. 내일 자유라는 빵을 쟁취할 수 있다면 오늘의 배고픔쯤이야 견딜 수 있지 않은가? 피델은 독재자 바티스타를 궁지에 몰아넣자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다른 여러 정당들 간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그는 독재자를 사퇴시키는 데는 전국적인 총파업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고질적인 문제인 식량 부족 때문에 채는 늘 식량 분배 과정을 세심히 체크했다. 한 번은 투르키노 강 어귀의 오쿠알이라는 어촌 근처에서 혁명군 가담자들이 쇠고기를 보관하려고 소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돼지는 도살한 뒤 몽땅 먹어치워 버렸기 때문이다. 3월 초순 어느 날 채는 15명가량의 대원들과 함께 식량을 구하러 산을 내려갔다. 캠프로 돌아올 때 그들은 25kg가량의 식량을 등에 지고 왔다. 새로 들어온 요리사는 1인당 고기 2덩어리와 말랑가, 가로 열고 서인도산의 알무 속의 식물, 알무 속, 속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속에 속하는 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요리사는 1인당 고기 2덩어리와 말랑가 3덩어리씩을 돌렸다. 채의 차례가 돌아오자 요리사는 그의 접시에 고기 3조각과 말랑가 4개를 놓았다. 그러자 접시가 마치 부메랑처럼 요리사의 가슴께로 날아왔다. 여기서 나가라. 한심한 녀석. 어디 내가 적에게도 총을 그렇게 쏠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 전투병들의 식량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다. 너는 그만큼 먹을 자격도 없다. 겨우 아첨꾼 주제에. 그리고 채는 그 사내의 무기를 빼앗은 뒤 쫓아내버렸다. 단 한 명의 호의를 끌어내기 위해 나머지 대원들을 모독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무엇보다 그는 대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했다. 형제처럼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민중의 존엄을 모독한 불경죄의 대가는 가혹했다. 1957년 3월 16일 야노의 지지자들이 파견한 지온 부대가 갖은 난간을 헤치고 시에라에 바르부도들과 합류한 날이었다. 그들은 겨우 27정의 소총을 갖고 있었지만 58명의 대원이 보충된 것이었다. 58명의 신찬내기들과 18명의 노련한 바르부도들은 쿠바를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자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투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신참자들이 바르부도들의 캠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생운동연합의 지도자인 호세 안토니오 에체베리아, 즉
엘 고르도가 아바나에서 살해당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대학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대통령궁까지 행진하려다가 경찰과 충돌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엘 고르도를 비롯하여 40여 명의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적잖은 수가 군법회의에 넘겨져 총살당했다. 3월 말부터 4월 그리고 5월은 반군에게는 신참들을 진정한 전사로 단련시키는 기간이었다. 그들은 우선 기지를 다시 설치했다. 알토스 테콘라도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가파른 계곡에 자리를 잡은 그들은 그곳을 엘옴 브리또라고 불렀다. 산으로 다가갈수록 사람이 길게 드러누운 형태와 닮았기 때문이다. 채는 기강이 잡혀가고 있음을 단박에 확신했다. 그는 그란마를 포기했을 당시의 조직을 떠올리고 미소 지었다. 그 석 달 사이에 그들은 많이 변해 있었다. 그들은 적에게 적잖은 타격을 입힐 만큼 단련되고 조직화되어 있었다. 산은 평지를 알게 되었고 평지는 산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산이란 건요, 피델 일행을 말하고 평지는 야노를 말합니다. 즉 평지로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산은 피델과 함께 게릴라 활동을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 그런데도 야노의 지원군 대장격인 호르에 소투스는 피델 이외의 다른 누구의 명령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시에라의 모든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도 유독 체만은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멀리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까밀로는 체를 두고 일부러 놀리듯 엘 아렌티노라고 부르곤 했다. 엘 아렌티노는 우리말로 아르헨티나인이라고 합니다. 피델은 다시 조직을 정비했다. 라울 카스트로, 후안 알베이다와 소투스는 대위 계급으로 유임됐다. 까밀로 시엔 푸에고스에게는 전위 부대를, 에피헤니오 아메이헤이라스에게는 후위 부대의 지휘를 맡겼다. 체는 전 대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기로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뒤따랐다. 대부분의 바르부도들은 바닥의 습기와 벌레들 때문에 해먹 위에서 잠을 잤다. 그러나 체는 알레르기 때문에 황마로 만든 해먹 위에서 쉬는 일이 고역이었다. 그가 천으로 만든 해먹을 할 수 없이 받아들였던 건 그물 해먹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견뎌낸 다음이었다. 체는 아무런 항의 없이 보편적인 법을 준수하고 싶었다. 그러나 크레스포와 대화하던 중에 체가 황마로 만든 해먹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델이 그에게 천으로 된 해먹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매튜스 기자의 르포 기사는 쿠바 반군의 존재를 미국 내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와중에 관타나모의 미군 기지에 주둔해 있던 3명의 미국 병사가 모험을 하고 싶다며 반군에 가담해왔다. 하지만 심한 일교차와 습도, 각종 해충의 습격을 견디지 못한 두 사람은 다시 자기네 기지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래도 끝까지 남았던 한 사람은 시에라 마에스트라에서 전투를 해보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결국 이루게 된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요, 쿠바의 그 관타나모 기지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한 이후에도 미군 기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즉 미군이 지배하는 일정한 지역입니다. 관타나모 기지라고. 마치 스페인의 지브롤터 지역을 점령하는 것처럼 미국이 쿠바의 일정 영토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어 CBS에서 파견한 제작팀이 쿠바 밀림 속의 전사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다. 아바나 M 7-26 본부의 조종자들인 아이데 산타 마리아와
마르세로 산체스가 방송 제작팀을 수행하여 그곳에 왔다. CBS의 로버트 테버와 웬델 호프만은 2달에 걸쳐 바르부도들의 일상생활을 찍었다. 그 다큐멘터리는 미국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정치적 직감이 뛰어났던 피델은 미국인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발언은 가급적 삼갔다. 이 사건 또한 바티스타에게 적잖은 타격을 가한 셈이었다. 정부군이 퍼뜨린 소문, 즉 살인자에다 무법자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역으로 그들의 활약상이 신비화되어 유행가처럼 퍼져가기 시작했다. 바르부도들은 차츰 그들을 보러 오는 농민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고 더불어 농민들의 도움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게릴라로서 훨씬 안전한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 이상으로 그들은 그 지역을 진정한 해방구로 만들어갔다. 반군들은 앞으로 벌어질 전투를 준비하면서 그곳의 풍경만큼이나 주민들과도 친해졌다. 그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이다. 5월 중순까지 우리는 예정했던 행군을 계속했다. 5월 초에 우리는 투르키노 산의 정상을 여전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산티아나, 피코로베르데, 엘옴브리또를 지나 엘브로 산까지 계속 행군했다. 엘브로는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산이었다. 미로처럼 얽혀있는 부로산의 한 지점인 오로데 기사에 산티아고에서 보내온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 개송곳니들을 밟고 지나가는 고통스럽고도 머나먼 길이었다. 어느 날 야영지에서 채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대원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채는 마치 방랑자처럼 야영지를 훌쩍 벗어나 별들을 보며 거닐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였다. 아침이 되어서야 그는 들에서 일하고 있는 한 농부를 만났다. 채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농부는 번긋이 웃으며 자신의 집에 와서 쉬고 가라고 권했다. 나중에 그는 바르부도들의 야영지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몇 주 전이라도 농부들의 태도가 과연 이러했을까? 사람을 믿기 좋아했던 채는 당연히 그러했을 거라 확신했다. 시에라 마에스트라에 세워진 이 해방군은 나름의 질서와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었다. 밀고 혐의로 기소된 3사람의 농부는 까밀로가 주관하는 인민재판을 받았다. 물건을 훔치고 밀고 간 나폴레스라는 자는 그 자리에서 총살형에 처해졌다. 게릴라들의 법은 가차 없었다. 법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다. 또 한 번은 어느 삐쩍 마른 사내가 게바라 박사를 사칭하며 동네 사람들을 진찰해 본다며 유독 젊은 아녀자들만 다시 읽겠습니다. 젊은 아녀자들만을 골라 옷을 벗게 한 적이 있었다. 그 사내는 채의 이름을 훔친 죄로 처형되었다. 그 일은 따지고 보면 채가 그 지역에서 의사로 알려졌기에 생긴 일이었다. 상대적으로 평온했던 그 기간에 그는 총보다 청진기를 자주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라디오 벤바는 각 마을이나 아니면 민간인 지역에 채가 방문했다는 것을 알리곤 했다. 대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엘 옴브리또에서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에르네스토 게바라 박사가 지역 주민들을 진료하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당시의 경험을 채는 이렇게 적었다. 이 산간지대의 의료 현실은 한마디로 단순하다. 주민들은 대개가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다. 이를테면 바라지 않는 임신을 한 아녀자들, 배만 불쑥 나온 아이들, 기생충, 설사, 구루병 등 대체로 비타민의 결핍에서 오는 증상들이다. 시에라 마에스트라에는 이런 질병들이 만연해 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곁을 떠나지 않고 줄곧 진료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던 한 소녀에 대해서 또 적어두고 있다. 거의 경건한 표정으로 나를 찾아오는 여인들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픈지를 알고 싶어 했다. 그런데 내가 진찰하고 있던 오두막을 아침나절부터 내내 지키고 있던 한 소녀가 자기 엄마의 차례가 되자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엄마, 이거 알아요? 저 의사 선생님은 내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그 아이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내 의학 지식이 미흡했는지 아니면 그들 모두가 정말 같은 범주의 질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그들 모두에게 거의 같은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신들의 병에 대한 의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젊은 부인들은 너무 피곤해서 아픈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로 열고 그들은 대개 3, 5, 7 아니면 그 이상을 낳았다. 가로 닫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우물물을 떠오거나 더러는 더 멀리 떨어진 개울까지 양동이를 들고 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런 반복되는 고된 노동 때문에 병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다. 그들의 남편들과 함께 그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그 여인들의 몫이다. 민중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탁상 공론을 버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이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채는 농민들에게 처방전을 써주었다. 그러나 셀리아와 그녀의 동료들이 의약품 구입할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이 처방전들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을 것이다. 시에라에서는 차츰 단결의 사슬이 엮여져 가고 있었다. 다음 장은 새로운 무기입니다. 259쪽입니다. 1957년 5월은 농민들과 게릴라들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진 시기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채는 그 느낌을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정부군이 민간인들에게 행하고 있는 가진 만행을 징벌하고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이 일은 농민들이 우리에게 동조하며 자신들의 안전을 위탁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곰을 일삼던 군인이나 농장 감독의 끈앞풀이, 바루부도들로부터 혼쭐이 날 때면 농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특히 바루부도들이 총을 놓고 커피 수확을 거둘 때면 이들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피델 일행에 대한 소문은 전설처럼 퍼져갔다. 심지어 배를 타고 온 이들이 귀에 꽃을 꼽고 다닌다거나 밤에만 행군하고 낮에는 몸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등 무슨 초자연적인 존재로까지 신비화되고 있었다. 시에라 마에스트라의 척박한 땅에서 게릴라와 농민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실 이러한 상호 침투 현상은 신비적인 요인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권력을 쥐고 있는 독재자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펼치는 전사들과 자유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민중들의 협조가 어우러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혁명이라는 공통적인 명사를 얻게 하였다. 라디오에선 최초로 그란마 호에 탔던 대원들의 아바나에서 열린 골석 재판에서 모조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판결에 유일하게 반대를 제기한 사람이 우르티아 판사였다.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혁명이 성공한 이후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기에 손색 없는 의연한 자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당장에 바루부도들을 가장 괴롭혔던 건 정치권도, 기자로 가장한 CIA 요원도 또는 오케스트라와 모스케라와 카스티아스의 부하들도 아니었고 마카게라라고 불리는 벌레였다. 모기떼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만 골라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이 벌레는 정신이 거의 몽롱해질 때까지 피를 빨아먹는 작은 흡혈귀였다. 이 녀석들은 5월경 마카과라는 나무에 알을 낳는다. 여기서 그 이름을 따왔다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일명 마카게라 통로라 불리는 손, 얼굴, 특히 목 부위였다. 게다가 이 녀석들에게 물린 상처가 덧나 다른 병이 감염되는 통에 채의 일은 배로 늘었다. 5월 15일 피델 일행은 지원받기로 약속한 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게다가 야노 측의 지원군 한 명이 사라져버려 인원 부족도 메워야 했다. 정부군의 대공세가 머지않아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불안감도 더해갔다. 그들은 일단 척후대를 파견하여 탈영병의 뒤를 쫓았다. 돌아온 보고에 따르면 탈영병은 산티아고에서 행선지가 불분명한 배를 탔다고 한다. 어쩌면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일단 험한 생활을 견디지 못한
정신력이 약한 탈주자로 여기기로 했다. 신병들은 대개가 육체적, 이념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결핍을 겪고 있었다라고 채도 쓰고 있었다. 피노델 아구아에서 마카게라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던 5월 18일 때맞춰 원군이 도착했던 함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들은 드럼통 안에 실린 채 배를 타고 왔다. 그들이 완전히 해안으로 내려온 데는 8시간이나 걸렸다. 바루부도들에게는 대단히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들은 가져온 무기를 땅바닥에 늘어놓았다. 삼각대가 달린 기관총 석정, 마젠 소형 기관총 석정, M1 캐빈 소총 9정, 존슨 자동 소총 10정, 그리고 탄약 6,000발 등이었다. 분배는 퍽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채는 피델로부터 소형 기관총을 물려받음으로써 그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시에라에서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새삼 느꼈다. 사실 그 자동소총은 낡아서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피델로부터 그걸 넘겨받았던 그 순간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당시 채는 호엘 이글레시아스라는 소년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겨우 1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황소처럼 단단했던 호엘은 무서운 것도 없었고 특별한 욕심도 없는 듯했다. 그는 멕시코에서 함께 기거했던 파토호를 생각나게 했다. 대담무쌍했던 호엘은 기관총 사수였다. 늘 미소를 띠고 곧잘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면서 그는 열심히 지냈다. 채는 이 소년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채가 개설한 야간 강좌의 학생은 까밀로와 호엘 두 사람으로 불어났다. 총명한 호엘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았다.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배설이 문제이듯 지원군을 증원한 바르부도들 사이에서 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격렬한 설전이 오가고 있었다. 채는 군인들을 가득 실은 트럭을 공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지휘본부는 결국 우베로 초소를 공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피델의 생각이 옳았다. 그 공격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터였다. 심리전의 측면에서도 그건 상당히 중요했다. 나중에 채는 이렇게 시인했다. 우베로는 투르키노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밖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원들은 약 50명의 야노 측 원군과 함께 정부군에게 타격을 입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단은 상대할 병력의 숫자를 파악한 다음 그들이 사용하는 통신수단과 접근 통로를 알아내고 민간인들을 가급적 많이 알아둔 일이 순서였다. 셀리아로부터 온 새로운 소식은 작전을 더욱 앞당기게 했다. 카스티아스에게 매수된 농민 2명을 체포하여 다그쳐보니 반군들의 위치가 들통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이었다. 밀고자들을 사전에 붙잡았다 해서 위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다. 또 다른 밀고자가 없다는 보장이 없었으니 꾸물거릴 시간이 없었다. 대원들 중에서 그 지역 출신으로 1959년에 대장의 계급을 달게 되는 칼데로는 완벽한 가이드로서 지휘본부에 귀중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었다. 직선거리로는 20km인 길을 인적이 드문 길만 골라 지그재그로 험난한 행군을 한 끝에 그들은 바분이라는 회사 소유의 제재소에 접근했다. 일단 병영이 사정권 안에 들어온 다음에 작전은 간단했다. 일제 사격으로 병사들을 그 나무 창고로부터 끌어낸다는 것이다. 특히 병력이 많이 모여있는 제3초소와 제4초소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었다. 1957년 5월 27일 늦은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바르부도들은 공격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민간인이 제발 다가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라울과 기에르모 가르시아 사이에서 채는 자동소총을 장전한 채 피델의 공격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왼편에서 까밀로 시엠푸에고스의 붉은 스카프가 힐끗 시야에 들어왔다. 적들로부터 약 50m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는 바티스타군의 군인들이 병영 주변에 있는 참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한 오두막에 들어갔다. 다음 순간 신음소리와 요란하게 싸우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려왔다. 처음에 나는 정부군이 당하고 있는 걸로 생각했다. 포복으로 그곳에 접근해 간 나는 우리 편인 레알이 머리에 부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 나는 재빨리 그의 상처 부위를 살폈다. 총알이 머릿속에 박혀 이미 마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붕대조차 감을 수 없었고 구겨진 휴지 조각으로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처 부위를 틀어막는 일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호엘 이글레시아스가 레알을 들쳐업고 여기저기 총알이 난무하는 난장판 속을 뛰었다. 3시간 만의 사태는 바로부도들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하지만 피해는 생각보다 컸다.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초의 희생자는 피델의 바로 근처에 있던 홀리토 디아스였다. 미신인지 몰라도 그는 특별히 자기가 성인의 가호를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가 게릴라에 가담하겠다고 나설 때 그의 이웃들은 안전을 비는 포옹을 하자고 했지만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며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쓰러지고 만 것이다. 그 외에도 몰, 나노 디아스, 베가 그리고 엘 폴리시아가 혁명의 천당으로 떠났다. 그리고 레알과 가슴팍을 다친 시에로스 등 2명의 중상자 외에도 마세이오, 에르메스 레이바, 알메이다, 키케 에스칼로나, 마날, 페나, 마누엘 아쿠나 등이 이런저런 부상을 입었다. 적군의 피해는 전사 14, 부상 19, 포로 14, 그리고 탈주 6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간인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채는 그날의 승리를 모든 대원들의 공으로 돌렸다. 오늘의 승리는 거의 맨몸으로 적을 마주한 대원들의 공이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만용이나 다름없었다. 이 공격이 성공한 것은 다행히 조기에 적들의 통신 장비를 파괴함으로써 산티아고와의 연락을 두절시키는 데 성공, 공습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것도 큰 요인이었다. 포로들은 얼마 안가 석방되었다. 이동하는 데 방해만 될 뿐더러 포로들을 처단하는 것도 게릴라들의 관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날의 전투는 곧 아바나의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검열이 더욱 강화되었다. 전투가 끝나자 채는 총 대신 외과용 메스를 다시 들었다. 그는 50살가량 된 또 다른 의사와 함께 침대고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양측의 부상자들을 막막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머리가 벗겨진 동료 의사는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젊은이, 자네의 책임이 막중하네. 솔직히 말해 나는 이런 상황에는 익숙지 못하네. 채는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총을 겨눴던 적군마저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는 일단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아군과 우군을 가리지 않고 피범벅이 된 상처들을 치료했다. 약 30명의 부상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부상 정도가 심해 운반조차 할 수 없는 레알과 시에로스는 풀어준 적군들이 잘 돌봐주려고 믿고 남겨두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티스타 군들이 그들의 목숨을 끝장내버릴지 모른다는 걱정에 채는 두 전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두려웠다. 시에로스는 결국 산티아고까지 가지 못했다. 그러나 레알은 살아남아 핀스 섬의 감옥에서 남아 승전보를 들을 수 있었다. 전리품들을 트럭에 옮겨 싣는 일을 거들면서 요긴한 의약품을 챙겨두기 위해 채는 가장 나중까지 그곳에 남기로 했다. 적군의 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피델 일행은 걸음을 재촉했다. 일단 사망자들을 묻고 나서 채는 임시 조수인 3명의 농부, 5명의 바루부도들과 함께 7명의 부상자들을 들것에 싣고 출발했다. 구급차도 적십자 마크도 없는 이상한 행렬이었다. 주력 부대로부터 뒤처져 있는 까닭에 채는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이후 6달 동안은 채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상처 부위가 덧나지 않도록 신경 쓰느라 바빴다. 두 군데의 부상을 입고 여전히 머릿속에 총알 1개가 박혀있는 후안 알메이다 보스케 대인은 일전에 알레그리아 델 피오에서 채의 목숨을 구해준 바 있는 건장하고 너그러운 흑인이었다. 채는 천식이라는 망령이 그의 흉곽을 후려치기 전까지는 잘 견디어냈다.
물론 그가 스스로 자신의 병을 다스릴 수는 있었지만 험난한 밀림 한복판에서 더군다나 치료해야 할 부상자들을 앞에 두고 있는 현실은 가혹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가면서 가쁜 호흡과 피투성이 발로 자신의 과업을 묵묵히 수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반가운 지원대가 도착했다. 그중 파노 타마요라는 농부가 의무반에 무척 요긴한 보급품을 가지고 왔다. 사실 그는 안내인들의 연결을 책임지고 있는 셀리아 산체스가 채의 그룹을 지원하도록 배려하여 보낸 특별 사절단의 일원이었다. 생존자들은 그 지방 농부인 이스라엘 파르도와 에멜리나 부부의 보살핌을 받았다. 다시 출발할 만큼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그곳에 머물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다비드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피델 측의 정보원이 12명의 혁명의 사도들을 위해 자신의 속까지 선뜻 잡았을 뿐만 아니라 무척 귀중한 정보들도 전해주었다. 시간이 지나자 건장한 안내인 시네시오 토레스, 호엘 이글레시아스, 멕시코의 유명한 배우를 닮아서 칸틴플라스라는 별명이 붙은 알레한드로 오나테, 빌로 아쿠냐와 채는 5명의 부상자들에게 더는 매달리기가 어렵게 됐다. 그중 회복이 더디었던 칼로나와 마날은 한운 수 없이 평지로 내려보내야 했다. 이윽고 10명으로 줄어든 일행은 게바라 부대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가 될 이른바 라메사라는 부에이 아리바 지역에 도착했다. 그래서 라메사는 식탁이나 테이블을 뜻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좁은 계곡 틈새를 비집고 나온 평평하고 너른 그 바위는 산맥의 진짜 심장부였다. 계곡 깊숙이 흐르는 물라강을 따라 한없이 내려가다 보면 저 멀리 바다가 가까워지는 곳에서 그 이름이 투르키노 강으로 바뀌었다. 게바라 일행은 도중에 만난 이폴리토 토레스 게바라라는 농부를 붙잡고 그의 의향을 탐지했다. 그때처럼 사람을 경계했던 적도 없었던지라 채는 맨발의 농부에게 다가가 그를 차가운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우리들은 서로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그의 진실을 읽었지요. 마침내 나는 주변을 가리키며 채에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기를 집처럼 생각하세요. 그건 빈말이 아니었어요. 나는 내 집을 그들에게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일이지만 채가 볼리비아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생전 그렇게 울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채 역시 이 사내가 얼마나 정직하며 진지하고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는지 이내 알아차렸다. 그는 이른바 자신의 개척사를 채에게 들려주었다. 폴로라고 불리었던 아폴리토는 단신으로 이곳에 오기까지 배를 저어왔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곳 오지까지 배를 저어왔다. 그는 물라강을 한참 따라가다가 이곳에 마음이 끌려 정착을 결심했다고 한다. 아주 아름다운 농장이라며 채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담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산에 인접하고 있어 농업용 칼인 마셰트가 있어야만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식물이 무성했다. 이곳에는 특히 커피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폴로는 일단 동굴에서 해먹을 치고 자는 식으로 생활하다가 부근에서 가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참한 아가씨 후아나를 만나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을 개척하기 시작하여 후아나와 자신을 위한 보금자리를 가꾸어 나갔다. 그는 물라강 수면 위로 불쑥 튀어나온 한 바위를 가리켰다. 마치 식탁처럼 평평하죠? 그래서 저걸 메사라고 부른답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1994년 4월 우리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도 라메사는 역사의 무게를 묵묵히 간직한 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폴리토의 오두막은 뼈대만 앙상하였을 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곳을 퍽 오래전에 떠났다고 한다. 채가 대위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었던 맨발의 대위는 지금도
만자니오에서 아내와 자식들, 손자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에 둘러싸여 여생을 보내고 있다. 그는 아직도 채를 흠모하는 추종자들의 맨 앞에 서서 그를 기리는 의식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채가 걸었던 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약 50명가량이 배낭을 메고 채 사령관이 행군했을 시에라의 좁은 길들을 다시 따라가보는 일을 해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란마오 대원들처럼 82명이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 역시 폴로를 따라 채의 발길이 닿았을 그 길을 밟아보았다. 그는 나에게 반군들이 그곳에 도착했던 1957년 6월의 경험을 생생히 들려주었다. 늘 대원들에게 지급할 보급품을 걱정했던 채는 매사 위에 풍성하게 가지를 치고 있던 두 덩굴 식물을 보고 무척 반가워했다고 한다. 그것들은 말랑가와 냐메였다. 일종의 감자인 누루스루만 말랑가는 시에라 지역에 넓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아바나의 기자들은 바르부도들의 위기를 의거를 두고 말랑가의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다른 대원들은 흰색으로 변한 말랑가나 냐메만을 먹었지만 우리 게바라 부대는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순조롭게 볼 수 있었죠. 한편 일종의 막과 식물인 냐메는 아프리카에서 광범위하게 자생하는 식물이다. 다 자라면 거의 3 내지 4kg의 무게가 나가는데 끓는 물에 넣고 삶아 스프나 퓨레를 만들거나 조각을 내서 먹기도 한다. 채가 볼 때 폴로만큼 냐마의 푸른 줄기를 잘 분간해내는 사람은 없었다. 소금과 마늘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냐마를 조리해주는 건 야생생활에 익숙했던 폴로의 아내 후아나의 몫이었다. 그녀는 채를 위해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주거나 볶은 바나나 요리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비교적 풍부한 자원과 산중 한복판이라는 지리상의 여건 그리고 전투시 대원들이 숨기 좋은 은신처란 점에서 채는 이곳 메사를 게릴라의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채는 그 수차례에 걸쳐 이곳을 찾았다. 폴로는 채가 떠날 때마다 후아나에게 맡겨두었던 책들을 숨겨놓았던 동굴을 보여주었다. 대략 15권쯤 되었을 겁니다. 대부분 무척 두꺼웠죠. 우리는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씌어져 있었는지 알 턱이 없었죠. 하지만 그 책들 중 몇 권은 마르크스주의를 다룬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채는 다른 동료들에게 그랬듯 폴로에게도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 채는 즉시 그에게서 다른 이들과 다른 독특한 특질을 간파했다. 폴로는 책으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생생한 지식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연을 알았던 것이다. 채는 이 점을 매우 존중했다. 폴로는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에라를 그리고 식물들을 길들였다. 밤이면 그는 모닥불 옆에 쳐놓은 해먹에 웅크리고 앉아 별들을 향해 모락모락 올라가는 낯설고도 농밀한 소리의 근원을 따져보거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얘기해 주었다. 폴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혁명가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즉 피델 측과 게바라 측의 연락책으로 떠올랐다. 그는 피델의 주력 부대와 제외한 뒤에 일어난 얘기를 들려주었다. 피델과 채는 각자의 얘기를 나에게 해주면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상대방이 했던 얘기를 나에게 차례로 물어보곤 했죠.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허튼 실수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대답은 한결같았거든요. 글쎄요, 별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여 피델과 채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한 날부터 폴로는 둘 사이를 잇는 중요한 가교가 되었다. 채의 일행은 차츰 기력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동지가 된 폴로의 안내를 받아 시에라의 지붕을 다시 오르기 위해 이동을 시작했다. 얼마쯤 더 가자 투토 알메이다라는 농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안내인의 역할을 이어받았다. 6월 26일자의 채 일기에는 대원들의 이 뽑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대원들 중 몇몇이 잇몸
몇몇이 잇몸의 종양이나 충치 등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채가 임시 치과 의사로 둔갑해야 할 판이었다. 그는 배에서 쓰는 못을 뽑는 도구로 맨 처음 환자인 이스라엘 빠르도를 맞았다. 마취 도구는 꿈도 못 꿀 일이라 그는 심리적 마취제인 엄청난 욕설을 수술한 동안 퍼부어댔다. 두 번째 환자인 호엘 이글레시아스는 상당한 주의를 요했다. 하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다. 호엘의 커다란 어금니를 뽑으려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할 것 같았다. 나로선 도저히 그의 어금니를 뽑을 재주가 없었다. 그는 그대로 아픈 채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호엘은 채의 천식이 재발할 때 구급약품이 없는 그에게 대용물을 가르쳐 주었다. 나팔 모양을 하여 클라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의 마른 잎사귀는 심한 기침을 할 때 그 지역 농부들이 쓰던 민간 약재이다. 힘든 행군에도 부대의 사기는 사그라들 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6개월 전에 만난 적이 있던 로사발이라는 재림교 목사처럼 재림론을 믿는 2명의 흑인 여자가 그들을 발견하고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채의 말에 교화가 되었던지 자칭 폭력의 반대자들이었던 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믿음직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베로 공격에서 살아남았던 군인들과 바야모에서 온 지원자들까지 가세해 채의 휘하는 어느덧 총 30명 남짓한 인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특히 나중에 위대한 게릴라로서 양식의 왕이라는 명성을 떨치게 될 아리스티테스 게라의 안내를 받아 휠베르토 카포테와 니콜라스라는 전직 군인들도 가세했다. 여기 이름도 복잡하고요. 중간에 부연 설명이 있어서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양식의 게릴라로서 양식의 왕이라는 명성을 떨치게 될 이라고 돼 있는데 보급품을 운반해 준 데는 그를 따를 만한 자가 없었으므로 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네요. 기적의 사나이 알메이다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무래도 기력이 많이 모자랐다. 결국 채의 지휘하에 어느덧 2배로 불어난 부대는 행군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라네바다에서 본대와 합류하기 위해 지나가려고 했던 마르베르데의 적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대원들은 결국 투르키노산 정상 부근의 오솔길을 가로질러 가기로 결정했다. 강행군 속에서 무전기를 통해 짧게 들려오는 소식은 대원들의 사기를 한풀 더 꺾어 놓았다. 라울 카스트로가 에스트라다 팔마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다. 채는 그 정보가 적들이 퍼뜨린 것이라며 대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극히 상대적인 신념만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옳았다. 그 소식은 순전히 조작된 심리전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 채 일행은 1936년에 쿠바로 건너왔다는 한 바스크인의 거처에 도착했다. 비스케이 지방 출신이라 엘 비스카이노라고 불렸던 그는 대원들을 재워주고 옥수수 떡과 과일 그리고 커다란 또르띠아까지 내왔다. 동틀 무렵 대원들은 산 정상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다. 당시 상황을 채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거의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며 전진하고 있었다. 대원들의 사기도 차츰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무기도 혁명 지도부와의 연락도 그리고 경험도 없이 적들에 에워싸여 있는 꼴이었다. 게다가 농민들의 상상력은 한없이 확장되어 아무데 서고 적들을 보았다고 할 정도였다. 험난한 행군 끝에 우베로의 생존자들인 채 일행은 라스쿠에바스 지역의 투르키노산 서쪽 팔마모카에 이르렀다. 2명의 농부가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여기서도 부상자들의 치료와 이 뽑기는 계속되었다. 이윽고 그들은 엘 인피에르노까지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7월 15일
카브레라라는 농민이 저 낯 두꺼운 랄로 샤르디나스를 근처에서 보았다는 정보를 가져다 주었다. 피델의 본대와는 다시 읽겠습니다. 피델의 본대와의 해운은 이튿날인 16일에 이루어졌다. 피델에게 생존자들을 데려온 자신의 신혼이 탄로나자 사르디나스로서도 혁명의 대열에 동참한 것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단 자신을 지킬 요량으로 극악무도한 산체스 모스케라의 부대를 찾아내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자는 정말 괴물 같았다. 마치 저 옛날의 파괴자 반달족처럼 우리에게 협력한 농부들을 매달고 그 시신을 불태웠다. 인피에르노 강변에 설치한 임시 야영지에서 게바라 일행을 맞이하던 피델은 소대의 공식적인 지휘관인 알메이다 데이에게 찬사를 던졌다. 축하하네 알메이다. 자네 대단한 일을 해냈군. 그러나 알메이다 데이는 채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은. 네. 글이 조금 아마 여러분들 그 상황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그 사람 이름도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지명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묵묵히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읽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77쪽 대장의 별이란 부분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